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명품 시장의 규모는 줄지 않았죠. 부자들이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카드 할부를 수십 개월로 달아놓고 명품을 구매하죠. 월급 200만 원을 벌어도 가방은 600만 원짜리를 드는 요즘 청년들입니다. 어차피 돈을 모아봤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살 것 같으면 즐기고 살겠다는 청년들의 심리에는 패배주의와 허영심이 함께 들어있다고 해요. 이 허영심은 어디에서 올까요? 비교에서 오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곳에서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남들의 눈에 그럴싸하게 비치고 싶고 뽐내고 싶은 허영심.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 주식에 손을 대셨습니다. 월급만 벌어서는 평생 제자리 고름이지. 내가 진작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왜 이런 고급 정보를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 이제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저는 주식이 뭔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식이라는 두 글자로 그렇게나 행복해 하시는 게 신기했어요. 주식이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좀 쓰고 운만 좀 따라주면 월급이 아니라 연봉에 준하는 돈을 한 번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주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대답에 제가 감명받아 입이 쩍 벌어졌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저와 많이 달랐던 듯 싶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폭삭 망하고 싶어서 그래? 아버지가 주식이라는 걸 시작한 이후로 엄마는 항상 화가 나 계셨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가끔씩 다투는 모습을 봐오기는 했어도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그것도 자주 다투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르면 제발 가만히나 있어. 내가 큰돈 벌어다 줄 테니까. 큰돈을 벌기는 뭘 벌어? 주식? 그거 시작한 이후로 당신이 돈을 벌기나 해봤어? 이 사람아, 내가 주식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면 반년이라도 됐어? 이제 꼴랑 나 4개월 됐어. 4개월이든 뭐든. 그래서 돈을 벌기나 해봤냐고. 왜 대답을 못해? 왜 말이나 빙빙 돌리냐고. 누가 말을 돌렸다는 거야? 난 아주 당당해. 내가 500 정도 주식으로 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었던 건 바로 당신이야. 그래서 그 500 지금 어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묻지 마. 뭘 묻지 말라는 거야. 이야기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 그래서 그 500만 원 그거 어딨냐고. 주식으로 번 게 맞으면 그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주식으로 번 돈은 가짜 돈이기라도 하니? 이 사람이 자꾸 왜 말을 이렇게 경우 없이 뱉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하고 성격 다 버린 것 같아. 예민해지고 성격 버린 건 당신 이야기겠지. 500만 원 벌었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은 한 번도 옳게 대답해 준 적이 없잖아. 아니 그게 당신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나 500 번 거 맞고 그건 이제 더 큰 돈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중이야. 500을 벌어서 그걸로 또 주식을 하셨겠다. 제발 좀 비꼬지 좀 마라. 크게 넣어야 크게 벌리는 거야. 꼴랑 10만원, 몇십만원 이런 거로는 크게 돈이 안 된다니까. 500 번 김에 그걸로 더 큰 돈 벌겠다는 거잖아. 아주 대단한 장사꾼 납시셨네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나하고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주식을 잘 모르는 수준이 비슷할 거란 소리야. 대체 당신이 무슨 주식을 안다고 그렇게 자꾸 겁없이 뛰어다는 거야. 당신이 결혼 안 한 총각이라도 돼? 처자식 생각은 안 하니? 혼자서 망할 것 같으면 100이든 1000이든 혼자 잘 망하라 이거야. 그런데 처자식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밖에 안 되잖아. 당신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고 느낀 적은 많았지만 설마 이렇게 책임감까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네.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누구보다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나한테 당신이 그래도 되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지금 이러는 거냐고. 그럴 것 같았으면 나야말로 주식이니 뭐니 이런 거 안 했어. 쳐다도 안 봤을 거야. 근데 처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잖아. 남의 집 와이프, 남의 집 애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러는 건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진짜 섭섭하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남의 첩하고 자꾸만 비교해. 우리 옆집에 살던 윤선이네가 잘 돼서 연초에 이사 가버린 후로 그 증상 더 심해졌어. 그런 거 좀 그만해. 우리는 그냥 우리야. 남들하고 비교하고 재고 따지고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야. 이제는 나를 아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구만. 다 필요 없어. 내가 주식으로 잘 되기만 해봐. 지금 이딴 소모적인 언쟁 다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두고 보라고 당신. 아버지는 큰 소리를 떵떵 치셨고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아버지가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는 것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잘 돼서 돈을 벌겠다는 아버지의 외침에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엄마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만 있다면야 좋은 일이다 뿐이니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 역전이지. 하지만 난 그런 일을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러면 엄마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딸, 그런 거 괜히 궁금해하지 말고 자기 전에 기도나 열심히 해. 알았지? 무슨 기도요? 우리 집이 망하더라도 길거리에는 나앉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한숨을 쉬시던 엄마의 어두운 얼굴보다 자신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던 아버지의 격앙된 얼굴이 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자꾸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며 걱정과 짜증을 담아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보란듯이 성공을 해내시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아버지가 주식으로 날리신 돈 때문에 7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다급하게 해결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나서 남은 빚이었어요. 요즘 기준으로도 7천만 원이 까마득한 거액인데 그 당시의 기준이었으니 얼마나 막막한 금액이었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7천만 원 가량을 갚으려면 이제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질지언정 죽도록 발버둥 쳐야만 하는 뱁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뭘 했니? 내가 뭘 했어? 내가 당신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초짜라고 그랬잖아. 그 잘난 500만 원 그거 수익 냈을 때 멈췄어야지. 왜 멈추질 못하고 끝까지 가버리냐고. 대체 왜?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혼자라면 망해도 되지만 천하씩이 딸려있으면 죽어도 망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냐? 나도 잘 되고 싶었어. 성공할 줄 알았다고. 근데 망한 걸 어떡해. 내가 당신이 주식한다는 거 처음 알았을 때 왜 그렇게 싫어했던 줄 알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했을까? 그건 바로 당신의 허영심 때문이야. 우리보다 못 쓰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그 눈에 담으면서 자꾸 그렇게 되고 싶어 했으니까. 닿지도 못할 이상만 꿈꾸면서 허상 속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그런 당신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엔 일을 그르칠 거란 거 예상했어. 그래서 미친 듯이 주식하는 거 말리고 싫어했던 거야. 근데 지금도 한번 봐봐.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잖아. 근데 지금도 한번 어디 봐봐.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잖아. 잘난 놈들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한 거 그게 죄냐? 당신은 당신 형이 허세만 부리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걸 다 봐놓고도 이러는구나. 정말 답이 없다. 내가 당신하고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이 집도 이제 정리하게 된 마당인데 그냥 우리 부부관계도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때? 그 편이 낫지. 나 혼자서 그 빚 떠안고 뒤지라는 거야?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냉혹할 수가 있냐? 죽어도 같이 죽는 게 부부 아니냐고. 애정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정말 너무하잖아. 아버지는 빚을 같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지셨습니다. 그 앞에서 엄마는 정말 너무한 건 바로 당신 아니냐며 응수하고 계셨고요. 큰돈을 벌고 마시겠다던 아버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악에 바친 울분만이 그 자리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어떻게 된 비극일까 싶어 그때부터 힘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갚아야 될 빚 때문에 이 집에서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으니 집에 있어도 자꾸만 슬프고 힘든 기분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날리셨다는 소식에 친가 쪽은 침묵을 지켰고 간간히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반면에 외가는 분노를 터뜨리셨고 갈 데 없으면 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살던 집이 정리되고 저는 외할머니께서 계신 외갓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도 함께였는데요. 밤낮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바빠지셔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돈을 버시느라 너무 바빠서 같이 지낼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딱하게 보신 외할머니께서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아버지가 당신 본가인 제 친가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죄의 그 모양이니 그 양반들도 참 안 됐어. 혀를 끌끌 차신 외할머니께서는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의 친형, 그러니까 제 큰아버지 또한 과거에 돈을 크게 날리신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큰 돈을 벌려고 하시다 그렇게 된 거였다고요. 고향 친구분들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으신 나머지 무모한 도전을 하셨다 망하신 거죠. 차라리 자기 혼자 너무 잘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무모하게 굴었던 거라면 이해라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배가 아파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위대한 신념을 가지고 무모하게 굴었다고 그러다가 크게 실패를 겪은 모습은 동정표를 얻기도 힘든 거라며 외할머니께서는 그리 씁쓸한 사족을 덧붙이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큰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제끼리 그런 점이 닮은 모양이었습니다. 만약에 큰아버지가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벌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가 괜히 허영심을 안고 주식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쯤 내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겠지. 하지만 내 방도 내가 좋아하던 그 침대며 이불도 이제 영원히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아. 잃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던 중학생이었고 밤낮 없이 일 때문에 피곤해서 눈밑이 퀭한 상태였던 엄마는 저와 여유롭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눠주실 틈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에게 이런 조언만은 꼭 남겨주셨어요. 우리 예쁜 딸, 엄마가 부잣집에서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우리 딸이 지금쯤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치? 하지만 그런 가정만 하면서 슬퍼하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법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다른 게 불행이 아니야.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그게 불행인 거지.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러세요? 나는 우리 딸이 자기 아버지만큼은 절대 안 닮았으면 좋겠어.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화려하고 멋진 고층 빌딩을 바라보면서 왜 저기에 속할 수 없느냐며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걸 다 이겨내야 돼. 아니,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무시를 해야 돼.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자기만의 인생을 개척하면 살면 되는 거야. 사람이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딸이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남들 눈에 멋져 보이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자신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멋진 하늘을 보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남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저는 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고단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에서 괜스레 눈물이 얼핏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매번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에게 분수에 맞춰서 살라고 조언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조언을 끊임없이 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실 것 같은 엄마의 말씀을 제가 들어드리고 제가 따름으로써 효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금요왕인데 자식마저 꼴통이면 그건 엄마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었던 저는 인생의 표지판에 큰 글자로 담백하게 살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에도 괜한 곳에 돈 한 푼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돈이 있어야 용돈도 뜯어내는데 돈이 없으니 자동으로 근검절약을 할 수 있었던 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교복이 뜯어져도 수선집에 맡기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의 솜씨를 기대하고
지우개가 새끼손톱만 해질 때까지 쓰고 표지가 질린다는 황당한 이유로 아직 쓸 종이가 많이 남은 필기장을 친구들이 버리라는 걸 그걸 받아서 썼어요.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구질이었어요. 구질구질하게 아껴서 산다고요. 처음에는 그 별명이 놀림과 조롱만 가득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개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당당하고 태연하게 구니까 어느새 친구들도 알뜰살뜰하게 사는 저의 모습을 독특한 개속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질이라는 별명이 애정과 장난기만 가득한 별명이 되고 말았죠. 저는 취업률이 높고 학비가 저렴한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자식이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돈 한 푼 크게 내놓지 못하는 게 무슨 애비라고 할 수 있겠냐며 외가에서는 아버지의 욕을 그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문대의 재학 기간은 아주 짧았었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 접했던 큰 소식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주식 날림 사건 때문에 생겼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었고요. 또한 아버지가 폐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그러길래 담배를 왜 그 지경으로 피워댄 거야? 엄마가 몽롱한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에서 눈물이 났고 머릿속은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졌어요. 그날까지 부모님은 이혼을 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기나긴 별거에 들어가셨을지언정 끝내 부부로 계셨어요. 아버지는 아직 인생에 한참 남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아쉽고 분해서 미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저주스럽다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엄마와 저에게 많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보니까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정신이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게 많이 어리석었구나. 병원의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아버지의 눈빛이 공허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호흡 하나도 해내실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당신의 형이 잠드신 곳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소리를 듣기로는 술병이 나서 그리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노름 한 방으로 성공만 해서 내가 그 돈으로 집부터 살 거라고 소리를 크게 떠드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엄마가 걱정됐습니다. 정확히는 엄마의 건강 상태가 염려됐죠. 너무 오래 고생을 해서 무리를 하셨으니까요. 그건 외갓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하나같이 엄마를 향해 제발 이제 일 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아직 젊으신 나이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시는 걸 보니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까지 떠나시면 저는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엄마에게 쉬실 것을 저도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일을 2개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다 그만두셨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무도 몰래 아르바이트 1개를 시작하셨습니다. 집 근처이기도 하고 시설 좋은 대형 슈퍼에서 가끔 시식 코너를 진행하는 일이었기에 그냥 하시도록 두었죠. 저도 아르바이트 3매경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그렇게 지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매장에서 종종 보는 단골 손님이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음료수 하나하고 초콜릿을 하나 같이 주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길래 정식 직장도 아니고만 아르바이트 일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요새 회사에서 농땡이 안 피우고 있어요. 수줍은 얼굴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매장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감사히 잘 먹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저도 직장에서는 더 열심히 해요. 직장이라뇨? 직장은 따로 다니고요. 퇴근하면 여기 아르바이트 하러 오는 거예요. 네? 설마 그렇다면... 네, 제가 바로 투잡 뛰는 사람이랍니다. 자랑할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신이 나서 말을 했더니 남편이 그때 충격받은 얼굴이 되어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그 후로는 전보다 더 자주 왔고 저를 치근하게 바라보며 말도 자꾸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희가 사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여자는 처음 보고 다시는 인생에서 볼 것 같지도 않다는 말로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했을 때, 뭐 저런 말로 청혼을 다 하나 싶었으나 낭만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솔직하게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딸이 제발 이상한 놈만 안 만나길 바랬는데 멀쩡한 집안에 멀쩡한 남자 만나서 결혼할 줄이야. 이제 나는 소원이 더 없다. 엄마는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외가 식구들도 전부 잘 됐다고 이게 바로 경사라고 하며 신나았고요. 제가 돈 없는 남자에게 잘못 코가 깨어 고생만 하고 살까봐 그간 다들 걱정이었다고 하였어요. 다들 나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생각들을 한 걸까요? 엄마,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미지였어요? 나 갑자기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게 아니라 남자 보는 눈이 없을까봐 다들 그런 걱정이 된 거지. 우리 딸이 자기 엄마 닮아서 결혼 잘못할까봐. 엄마가 멋쩍게 말씀하시자 저도 숙연해져서 딴청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책임감도 부족한 아버지셨으나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셨고 왠지 저 너머 하늘에서 제가 결혼해서 잘 살기를 지켜봐 주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시댁이 사남매인데 남편이 첫째입니다. 장남과 차남이신 아주버님들은 이미 결혼을 하신 뒤였고요. 시누이가 막내인데 되게 새침한 성격에다가 예민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명문대생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학 말고 외국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막내딸이라 그런지 어렸을 적에 예쁨만 받고 자랐다네요. 자라면서 크게 혼나본 적도 없다는 시누이는 좋게 보면 도도하고 나쁘게 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나이도 혼자 어린데다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누이와 제가 마주치면 얼마나 마주칠 일이 있을까요? 시누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시어머니가 문제였냐고요? 너희들끼리만 좋으면 됐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살아라.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큰 관심도 없어 보이셨고 적당히 호의적이셨습니다. 제 친정에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크게 신경도 안 쓰셨어요. 이미 앞서 두 아들을 결혼 잘 시켜놓으셨기 때문에 셋째는 별로 많은 생각이 안 드셨던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역시도 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문제가 있기나 했냐고요? 네, 있었죠. 아주버님들의 부인들 말입니다. 제 형님들은 서로 나이가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또래이기도 하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셔서 많이 친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형님이 기가 센 성격인데 작은 형님은 맞장구 치면서 딸랑거리는 걸 잘하셨거든요. 정말 잘 맞는 쿵짝 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제가 두 분을 많이 비꼬는 느낌인데요. 제가 형님들 사이에서 겪은 일화들을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을 깊고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도록 긍정적이고 가벼운 생각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편이죠. 이런 저는 당연히 형님들이 어떤 분이든 간에 무조건 잘 지내볼 생각밖에 없었죠. 그 안에 치밀한 계산 같은 건 애초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아주버님 두 분 다 사업을 하십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업이다 보니 항상 바쁘신 분들이고요. 회사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아 들쑥날쑥해도 벌이가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형님들은 친정집이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사는 회사원 남편에다가 친정에 재산이랄 것도 없는 저였으니 저희 부부만 결이 좀 달랐던 것이죠. 사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 바람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일단은 지내게 된 저였으니 형님들과 어울려 다닐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형님들은 딱히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없었고요. 시어머니께서 형님들에게 며느리들끼리 잘 지내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위에서 먼저 아래를 챙기라고 그러셨어요. 형님 두 분이 저를 잘 보다듬으라는 그런 시어머니의 뜻이었죠. 그러자 큰 아주머님께서 진중한 표정으로 큰형님을 향해 당신이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큰형님은 똥 씹은 표정을 숨기느라 애를 쓰시는 듯 했고요. 저는 별 생각 없고요. 그냥 결혼해서 다 같이 시댁에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신기할 따름인 새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지났을 때 형님이 저한테 차 한 잔을 하자고 하셨어요.
내일 오전이요? 혹시 오후는 안 될까요? 오후도 괜찮기는 한데, 왜? 오전에는 일정이 있나 봐?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서요. 직장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잖아. 동서 바로 지난주까지 직장 다니다가 거기 문제 생겨서 그만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르바이트를 구했어? 모르셨구나. 그건 그거고, 이거 아르바이트는 원래도 하고 있었어요. 직장 따로, 아르바이트 따로? 네, 아르바이트는 원래 주 3일만 하고 있었는데, 직장 그만두게 되면서 하루 더 늘려서 주 4일 하기로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내일 오전에 시간이 나는 거였는데, 근무 하루 늘린 요일이 마침 내일이라서 딱 아쉽게 됐네요. 그럼 내일 오후에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자. 그녀님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떠름하게 들리는 느낌이었는데 당일이 돼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표정은 더 떨떠름하시더라고요. 큰형님의 오른팔이자 전속 딸랑이인 작은형님도 이미 동기화가 완료되었는지 함께 떨떠름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셨어요. 저기 동서, 그 티셔츠 너무 유행 지난 거 아니야? 요새 누가 그런 프린트 있는 티셔츠를 입어. 3년 전까지나 입었지. 저 이 티셔츠 산 지 딱 3년 됐는데 신기하네요. 기가 막히게 아시는군요. 뭐? 그러면 3년이나 그 옷을 입었단 소리야? 유행 다 지나갈 끝물에 산 것도 아니고 그걸 여태 입었어? 네, 저는 이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청바지든 까만 바지든 코디하기도 쉽고요. 나는 유행 지난 건 못 입겠더라. 그래서 나는 2월 상품 내려오는 아울렛 같은 데서도 옷 아예 안 사잖아. 형님도 그러시죠? 작은 형님이 떨떠름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시며 핀잔을 내뱉으시다가 돌연 부드러운 목소리로 큰형님을 향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자 큰형님이 갑자기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시면서 양팔은 의자 팔걸이에 턱 놓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신 곳에서 똥폼을 무척 잡으시는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작은 형님은 왠지 모르게 뿌듯한 얼굴이 되어 계셨고요. 저에게 마실 메뉴를 얼른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가격을 확인한 저의 눈이 튀어나갈 뻔했죠. 5,000원? 한 잔에 5,000원? 1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꼴랑 이거 한 잔 마시기 위해서 5,000원을? 저도 모르게 놀라서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소한의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주문을 안 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생각보다 가격대가 높아서 좀 놀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얼거린 걸 들으셨는지 형님들이 당황한 기색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더니 시선을 교환하시면서 웃음을 꾹 참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애써 그 모습을 못 본 척 했고요. 아직 서로의 이모저모를 잘 몰랐을 때였으니 대화 주제가 거의 그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입장이니 거의 제 소개가 주가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월세집에 사신다는 것을 아시고 큰형님이 하마터면 커피를 뿜으실 뻔했습니다. 뭐? 월세? 연세도 있으신데 웬 월세? 저희 엄마 그렇게 안 늙으셨는데 원래는 외할머니 댁에서 살다가 나오게 됐던 거라 월세로 구하게 됐던 거예요. 발품을 판 보람에 넘치게 너무 괜찮은 집을 저렴하게 잘 구해서 5년째 잘 살고 계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월세는 집 컨디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보증금이면 월세가 다달이 부담되는 금액일 텐데. 집주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한 번도 월세를 안 올려받으셨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뿌듯한 사실이었기에 자랑이라도 하듯 눈빛을 반짝이며 빛내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마치 별종을 바라보는 듯한 희한한 눈초리로 저를 동시에 쏘아보셨습니다. 저는 왠지 주눅이 들어 제가 뭔가 크게 잘못이라도 했나 싶었고요. 집에 오고 나서도 제가 실수한 것 같아 이제 형님들이 저를 안 불러주시고 왕따시키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고민이 착각이었다는 듯 바로 얼마 뒤에 형님들이 저를 또 불러주셨는데요. 혹시 마트에 장을 보러 함께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 다용도실 간식 선반이 다 비어가지 뭐야. 그래서 이번에 장 좀 크게 받으려고. 동서 혹시 코스트코 가봤어? 네, 코스트코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궁금했는데 거기 회원권이 있어야 입장 가능하고 물건도 살 수 있다면서요? 맞아. 안 가봤으면 당연히 회원권도 없겠네. 그럼 이번에 같이 갈래? 껴줄게.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감사합니다.
그냥 마트가 아니라 외국계 마트에 가자고 큰형님이 이야기를 꺼내신 순간 제가 너무 설렜어요. 어딘지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으니까요. 작은 형님도 거기 회원권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만 없었고 저만 초행이었죠. 직접 가봤더니 주차장에서부터 얼마나 차가 막히던지. 평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주차장에서부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완전 별세계가 따로 없네요. 동서는 코스트코 안 와봐서 분위기를 아예 몰랐구나? 근데 너무 그러면 촌스러우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놀라는 것 좀 자제해줘. 같이 다니기 쪽팔리면 버리고 갈지도 모른다. 저의 감탄을 큰형님이 그렇게 받아채시고 작은 형님이 푸흡하고 웃으셨습니다. 혼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는 머쓱하게 눈을 굴렸네요. 주차를 하고 나서도 두 분만 앞장서서 매장 안으로 진입하셨고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이동하시는 바람에 저는 당황하면서 두 분을 따라다니기 바빴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란 제가 신기해하고 있으니 그런 저를 힐끗 돌아보며 두 분이 자꾸 속닥거리시더라고요. 킥킥 웃으셨고요. 그런데 그게 대놓고 따지기는 좀 애매해서 저만 초라해질까봐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로서는 싱숭생숭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 곳이었고 그래서 형님들은 물건 하나를 사서 보통 나눠오신 모양이었어요. 이건 미국 초콜릿인데 안에 마시멜로가 들었어. 신기하지? 동서 혹시 마시멜로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초코파이 안에 든 하얀 거. 제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형님들이 자꾸만 너 이것도 모르지 하는 식으로 코너 하나를 돌 때마다 말을 던지셔서 저는 점점 더 민망해졌습니다. 쪽팔리게 굴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 쪽 같았네요. 신기한 제품들을 저에게 자랑하듯 알려주시면서 형님들은 애초에 그걸 노리셨다는 듯 해외여행 이야기를 자연스레 시작하시더군요. 저 빨래 세자는 미국에 가면 잘 맡아지는 냄새고 어쩌고 저쩌고 저 커피는 이탈리아에 갔을 때 먹었던 거랑 비슷한 맛이 나는 브랜드고 유럽 여행을 안 간 지 좀 돼서 다시 유럽으로 떠나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자꾸만 두 분 다 저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대단한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그랬고 신기하길래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반응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형님들이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부러운 거 참느라 애쓴다. 곧 죽어도 부럽다는 소리는 안 하네. 그게 더 안쓰러워 보이는지는 모르나? 각자 다른 곳을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지만 저를 겨냥하는 걸 모를 정도로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참을까 말까 참을까 말까 정말 그 순간에도 10번도 더 넘게 고민했어요. 아니죠. 20번은 좋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일단 참았어요. 형님들이 제가 진심으로 싫은 거였으면 굳이 장을 보러 가는 일정에도 안 부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단계이고 그렇다 보니 형님들이 아직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을 보며 시험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나이 먹고서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 무작정 유치찬란하게 아랫사람을 조롱하셨을 것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식적인 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잘 알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먼저 형님들에게 다가가서 살갑게 굴어봐야겠다는 마음까지 먹고서는 뷔페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뷔페가 있었거든요. 제가 점심 한턱을 쏘겠다고 하니 두 분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뷔페를 쏠 돈이 있다고? 동서 기껏 아르바이트나 하는 게 전부잖아. 그렇다고 해도 한 끼 사드리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자린고비인데 형님들한테 특별히 쏘는 거예요. 공짜 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형님들이 즐거운 기색으로 제가 알려드린 건물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뷔페 앞에 도착하자 형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아니 잠깐, 여긴 애슐리잖아. 입구에 가격이 적혀있는데 평일 점심 가격이 인당 9,900원? 형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길래 당황한 제가 얼른 싹싹한 자세로 안으로 모셨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 뷔페 체인이 그 당시에는 인당 10,000원도 채 안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잘 나와서 가성비가 최고였습니다. 치킨과 파스타만 먹어도 본전은 뽑는 것이었지만 제가 노린 건 다른 거였어요. 여기 치즈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두 분 다 치즈케이크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형님들과 갔던 외국계 마트에서 유명한 품목 중 하나가 가성비 끝내주는 치즈케이크였는데
두 분이 유독 광분하면서 그걸 카트에 담으시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여쭤봤었더니 치즈케이크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러니 분명 여기 뷔페의 치즈케이크에 만족하실 게 틀림없었습니다. 자리도 좋은 곳으로 잡았건만 형님들은 식사 내내 틱틱대며 퉁명스럽게 그지없으셨어요. 이건 맛이 어떻네, 저건 맛이 어떻네, 저렴한 곳이라서 수준이 다 별로라는 등 애써 자리를 마련한 제가 무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드시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평가를 하시면서도 이것저것 잘도 가져다 드셨죠. 치즈 맛이 진하게 안 나서 싸구려 같다고 하시면서도 두 분 다 치즈케이크를 몇 조각이나 드셨고요. 향긋한 원두향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시더니 커피도 야무지게 입가심으로 드시는 걸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을 정도였어요. 겉으로만 그러시는 거고 입맛에 잘 맞으셨던 것 같은데 뷔페를 나오고 난 뒤에도 두 분이 자꾸 불만을 투덜거리시길래 실컷 잘 드셔놓고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았죠. 어머, 동서. 사람 수준 따라서 입맛도 수준이 나뉘는 법인데 지금 고작 9,900원짜리 뷔페에 내가 만족하면서 먹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 수준이 동서는 고작 그걸로 보이니? 그래, 맞아. 솔직히 뷔페라고 하길래 전만 끝내주는 곳이거나 해산물 뷔페거나 뭐 그런 거 생각했는데 고작 이런 데라니 실망이야. 형님들이 차례를 쏘아붙이시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 딴에는 형님들한테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정말 올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저 진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라 솔직히 여기 가격이 그렇게까지 폄하당할 정도로 저렴한 건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며 정성도 있는 건데 형님들이 너무 무시하시니까 속상하네요. 동서, 역지사지를 해봐야지. 누가 동서한테 맛있는 케이크 사준다고 해놓고 여기 내려와서 자, 여기 디저트 코너에 가서 케이크 실컷 먹다가 가요. 이러면 기분이 안 나쁘겠어? 네? 저는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은데요. 뭐? 말도 안 돼. 그게 왜 기분이 안 나빠? 뷔페 케이크라니 성의가 없잖아. 그치만 저를 생각해서 준비해준 거니까 그 사람의 정성이 더 우선 아닐까요? 뭐가 됐든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고마운 건데요. 저는 그 순간 솔직하게만 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큰형님이 분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셨고 작은형님이 그 옆으로 가서 딱 붙더니 이내 한 세트가 되어서 저를 째려보셨어요.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 것 같은 두 분을 상대하고 있자니 저는 점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스러워졌고 그날은 어영부영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들과 수준 차이도 나고 성격 차이도 나고 그래서 영 안 맞는 것 같다고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다 어려운 법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차차 나아질 거야. 나는 당신 믿어. 그랬더니 남편이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을 내놓았는데요. 저는 저보다 남편이 더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저도 너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로 했고요. 얼마 뒤 시댁에 다들 모였을 때 곧 저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제 쪽을 보시며 여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가볍게 축하라도 해도 좋겠다고 웃어주셨어요. 전에 없이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시길래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형님들과의 관계가 넉살 좋게 잘 풀릴 것만 같았죠. 그런 예감이 들어 남편에게도 그런 소리를 막 떠들었고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나 보더라고요. 바로 이틀 뒤에 남편이랑 시댁에 들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있을 때 형님들의 연락을 받았어요. 시댁 바로 근처에 있는 큰 카페에 와 있으니 잠시 저보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하면서도 괜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봤더니 구석자리에서 형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초코파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바로 그 과자 말이에요. 초코파이 12개가 들은 상자 어떤 건지 다 아시죠? 그 상자가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었고 포장 껍질을 다 벗겨낸 초코파이 12개가 쌓여 있었으며 황당하게도 제일 위에 놓인 초코파이에는 초가 꽂혀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를 발견하신 작은 형님이 얼른 그 초에 불을 붙이셨고요. 당황한 제가 천천히 다가가자 형님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 생일 케이크랍시고 형님들이 준비하신 거였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웃기신 건지 노래를 다 부르지도 못하시고 도중에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제 굳은 얼굴을 지적하시는 것도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하셨고요.
짜잔! 미국 과자보다 더 맛있는 초코파이. 미국 마시멜로보다 이쪽이 더 맛있거든. 우리가 양쪽 다 먹어봐서 알지. 그래서 동서한테는 제일 맛있는 걸로 준비해본 거야. 동서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 느껴져? 초코파이 한 상자는 가격 얼마 안 하지만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 가격은 상관없지? 명백하게 형님들은 저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두 분에게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을 가지고 두 분은 저를 조롱하시는군요. 제 말을 듣자마자 형님들이 피식 웃으셨어요. 이윽고 큰형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서 아예 상대 안 해줄까 싶었는데 반응이 하도 웃기고 황당해서 우리가 잠깐 놀아준 것 뿐이었어. 그런데 장단 좀 맡아줬다고 해서 신나하던 그 꼬라지가 정말 웃기더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짜게 나대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고. 작은 형님은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단 한순간도 저를 진심으로 대하신 적이 없었던 두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해왔다니 망연자실한 저를 조롱하며 두 분은 초코파이 위에 초능이 다 떨어져서 어떡하냐며 낄낄대셨어요. 바로 그때 놀랍게도 남편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살 때 형님들이 불러서 얼른 잠깐 다녀오겠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던 모양이었어요. 초코파이 위에 초가 꽂혀진 걸 보고서 장난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정하고 이러셨다고요? 형수님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무섭게 목소리를 내리깔았고 작은 형님이 주춤하면서 큰형님 뒤로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대장은 큰형님이라 이거죠. 우리 동서가 너무 경우 없이 굴길래 그게 얼마나 경우 없는 짓인지 알려주려고 이런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대응한 것 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공격이요? 무슨 공격 말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형수님들, 여태까지 그 온갖 유세 다 떠시는 동안 이 사람한테 돈이라도 잘 써주셨나요? 형수님들한테 이 사람이 뭘 받아본 게 하나가 없단데요. 코스트코인지 거기 가서도 본인들 것만 사셨잖아요. 그래놓고서 뭘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먼저 공격한 쪽에서 사과하면 이쪽도 사과할게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제가 공격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수님들 남의 시선 엄청 의식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드러나는 행동 같은 게 본인들 기준에서 창피하다고 여겨져서 일부러 이 사람 배척하고 망신 주신 거죠? 그런데 형수님들, 이런 유치한 짓거리 하시기 전에 본인들 옆에 있는 남자들부터 의식을 하셨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형들한테 여자가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저도 모르고요. 사업 핑계로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거나 업무상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소리 형들이 자주 하죠. 다 여자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변하시는데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형님들이 같은 여자를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술집 여자하고도 놀아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엄청 자주. 작은 형님이 휘청거리며 자기 앞에 있던 큰 형님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 형님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초코파이 케이크에 얼굴을 세게 박으셨습니다. 지문개진 초코파이와 큰 형님의 얼굴에 달라붙은 촛농 자국을 바라보던 저는 웃는 대신 크게 한숨이나 쉬었는데요. 그 편이 형님들의 자존심을 더 효과적으로 짓누른 느낌이었어요. 형님들이 온몸을 덜덜 떨면서 힘겹게 카페를 빠져나갔거든요. 남편에게 자세히 따져 묻고 자시고 그럴 정신머리가 안 남아있다는 거였겠죠. 그런데 정말이야? 아주버님들이 진짜 물러나게 바람이 나셨어?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무조건 사실이긴 해. 왜냐하면 형들이 술 취해서 떠드는 소리를 내가 작년에 똑똑히 들었거든. 듣고 놀라서 그 이후로 살짝 떠본 적도 있었는데 여자가 따로 있는 건 정황상 맞더라고. 형들이 나한테 입담석 부탁했고 내가 형수님들이랑 전혀 친하지 않는 데다 함부로 가정의 평화를 깰 수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어쨌든 저를 위해 눈 뒤집어져서 나서준 게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우릴 배신해? 무슨 배신? 나는 그쪽에서 먼저 공격하기를 받아준 것뿐인데 세상 천지에 자기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남자가 어딨냐? 일단 나는 아니야. 나는 못 참아.
남의 시선 더럽게 의식하고 뽐내는 걸 좋아하는,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걸 목숨처럼 여기던 형님들인데 자기 남편들이 더럽게 바람이 난 상태였다니 등장 밑이 어두웠다는 생각으로 둘 다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둘 다 성격들이 좀 있는지라 각자 남편들 사업장으로 가서 일단 깽판부터 쳤거든요. 혹시 상간녀가 거기 있을까 봐서요. 그러는 바람에 소문만 나게 되었습니다. 효과만 더 안 좋았네요. 별가에 들어가고 이혼 소송 개싸움을 시작하고 상황이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아주버님들과 남편은 한 형제였으니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볼 수밖에 없는 한 가족이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형제 사이를 타이르기도 하셨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주버님들, 형님들 전부 결국은 이혼을 하셨고요. 아주버님들의 사업은 계속 그럭저럭 잘 되어갔는데 근황을 우연히 듣기로는 형님들은 그 이후로 자꾸 상대가 바람을 피는지 끝도 없이 의심하시느라 새로운 인연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인망이 좋으신 것도 아니니 이도 저도 아닌 채로 그렇게 여태 지내시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시간이 많아 평소에 자주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가 제보하게 되었어요. 제가 워낙 일이 바빠서 제대로 쉬는 날이 별로 없는데 이동하거나 자기 전에 유튜브로 사연을 듣는 것이 제 취미거든요. 매번 듣기만 하다 제보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실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소원이 오죽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가스와 수도가 끊기고 전기까지 끊겨 밤에 추워서 덜덜 떨며 자기도 했어요. 심지어 중학생 때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아서 제 소원이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였죠. 급식비를 낼 돈도 없어서 학교에서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어요. 제가 더 속상했던 점은 바로 우리 집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혹시 보증 잘못 썼다가 집안 말아먹은 사례 들어보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집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집이 그런 집이랍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부자는 아니어도 적당히 벌어서 같이 주말이면 동생들과 부모님과 유원지에 놀러 가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평범한 생활이 무너진 것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절친인 수철이 삼촌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잠적을 감추었습니다. 당신이 보증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잖아. 도대체 왜 보증을 써서 이렇게 힘들게 해?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성인 되려면 멀었다고. 진짜 내가 당신 때문에 제명에 못 살고 죽겠어. 어떡할 거니? 나도 형제처럼 지낸 수철이가 내 뒤통수를 치고 달아날 줄 알았냐고. 당신도 수철이 아내랑 친했잖아. 나라고 제가 망할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속상한데 당신마저 왜 이래? 우리끼리 힘을 합쳐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힘을 합쳐 이겨내는 게 말이 쉽지, 인간아. 당장 우리 다음 주에 이 집 팔고 단칸방에 가서 5명이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 나 진짜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잖아. 나도 속상해서 미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야?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매일 지속되었어요. 결국 저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있던 동네를 떠나 생판 모르는 곳에서 중학생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쪽방에 털을 잡자마자 공장에 나가셨어요.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셨어요. 지금이라면 저런 노동 환경이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저 때는 다들 저렇게 일하곤 했답니다. 엄마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아빠는 화물차를 운전하셨어요. 마침 우리가 이동한 지역이 공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트럭 하나를 사서 그걸로 종일 운전하셨습니다. 저 트럭을 사는 것도 전부 다 빚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오늘 바나나 1개밖에 못 먹었어.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래? 어떡하지? 집에 딱히 먹을 게 없는데. 언니, 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불러오래. 무슨 상담? 한다고 그러던데.
어떡해? 엄마는 시간이 안 될 텐데. 아빠도 그렇고. 언니가 대신 가면 안 되려나? 내일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저는 동생들의 육아를 제가 다 전담했어요. 제가 세 자매의 장녀였는데 나이 차이가 각각 4살, 6살이 났거든요. 저도 친구 한 명 없는 지역에서 적응하느라 힘든데 동생들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학교에서 친구 부모님이 반에 먹을 것을 돌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생기면 저는 절대 먹지 않고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먹였습니다. 진영아,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준다고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오늘 우리 반 친구들 거의 다 오는데 너도 와. 아, 미주야, 고마워. 그런데 나 오늘 집에 가서 동생들 밥 챙겨줘야 해. 미안. 밥 챙기고 오면 안 돼? 너 맨날 우리가 놀자고 하면 동생들 봐야 한다고 안 오잖아.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 안 돼. 밥 챙기면 집안일도 해야 하거든. 오늘 빨래하는 날이라서 미안. 실제로 저는 제가 집안일을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가셨고 아빠는 아예 집에 오지 않던 날이 대다수였거든요. 전국을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시니 어쩔 수 없었죠. 이렇게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겉돌게 되었어요.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중학생 때는 공부도 못해서 선생님들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어요. 원래 아는 친구도 없으니 외로운 생활을 했죠. 엄마가 우리 큰딸에게 너무 미안해. 그래도 엄마도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알겠지?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 빚을 갚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도 나중에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엄마도 공장에서 일하느라 너무 고생이야. 아빠도 그렇고. 내가 동생들 더 자주 챙기도록 노력할게. 그래도 이렇게 힘든 형편에서도 우리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힘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보하는 사연의 핵심 인물을 만나게 된 사건인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벌어진 일이랍니다. 중학교 때도 친구가 없었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심해졌어요. 게다가 동생들이 머리가 크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도 집안의 빚은 줄어들 생각을 안 했죠. 안 그래도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학교에서 저를 유난히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박가희. 가희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가희는 공주 같은 친구였어요. 집에서 외동이라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것이 매우 익숙한 친구였죠. 게다가 가희 아버님이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일하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희는 이 지역의 공주님이었답니다. 제 인생의 2번째 암흑기가 이때 시작되었는데 바로 가희의 괴롭힘이었어요. 사실 1학년 때는 가희와 저와 크게 서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예 무리가 달라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안녕? 저번에 도서관에서 혼자 책 읽는 거 봤어.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해? 안녕. 그냥 혼자 시간 남으면 가서 읽는 거야. 그래. 이따 수업 끝나고 같이 공부할래? 나 요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사실 그러다 진영이 너도 본 거야. 내가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해. 미안. 그래. 그럼 점심시간은? 밥 먹고 시간 남지 않아? 내가 너희 반으로 갈게. 바로 준수라는 친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준수는 키가 크고 운동부라 인기가 매우 많은 친구였어요. 저도 남들 몰래 준수를 몰래 쳐다본 적도 많습니다. 가희는 그런 준수를 대놓고 짝사랑했죠. 문제는 준수가 그런 가희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수는 대놓고 저한테 말을 걸고 챙겨주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 급식을 못 먹는 것을 알고 본인이 직접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저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진영아, 이거 우리 엄마가 친구랑 나눠 먹으라고 만들어준 샌드위치야. 같이 먹자. 그래? 고마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어디서 사 먹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엄마가 들으면 너무 기뻐하시겠다. 아, 참.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엄마가 매일 친구들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진영이 네가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 아, 준수야, 미안. 내가 동생들 밥을 챙겨줘야 해. 아직 동생들이 어려서. 미안. 동생들도 같이 데려오면 되잖아? 우리 집 넓어서 괜찮아. 같이 비디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 준수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많이 챙겨주었어요. 중학생 때 전학 와서 늘 외로웠던 저에게 준수라는 존재는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준수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가인은 저를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준수랑은 반도 달랐고 층도 달랐는데 가희와 저는 같은 반이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괴롭힘은 준수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쓰레기가 왜 책상 서랍에 있지? 하도 가난해서 쓰레기가 거기까지 들어갔나? 야, 너한테 냄새 나는 거 알아? 좀 씻고 다녀. 아, 더러워. 야,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떡해. 쟤 상처받아. 상처 받았으면 좀 씻고 오겠지. 야, 그리고 너 혼자만 수학여행 안 가더라? 그렇게 전교생 다 가는 수학여행 왜 너만 안 가? 너가 그렇게 특별해? 수학여행은 우리 집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 잘 씻고 다녀. 그런데 왜 너한테 그렇게 냄새가 나? 진짜 애들이 다 너 피하는 이유가 안 씻고 다녀서야. 알아? 가인은 노골적으로 저를 심하게 놀렸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거리며 괴롭혔습니다. 중학생 때는 집에 화장실이 없어 제가 청결하게 지내지 못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서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화장실이 있는 반지하로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더럽게는 보이기가 싫어 매일 씻었어요. 집안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동생들과 제 교복도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빨았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동생들을 씻기고 빨래했기 때문에 냄새가 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냄새가 난다며 괴롭히고 제가 친구가 없는 게 다 저 이유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더욱 속상했던 것은 바로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였어요. 왜냐하면 가희는 친구가 매우 많았고 반 친구들이 거의 가희 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인의 집이 워낙 부자였잖아요. 오늘 우리 아빠가 피자 돌린대. 이따 수업 끝나고 다들 집에 가지 말고 피자 먹고 가. 그리고 주말에 놀이공원 갈 사람 나한테 말해. 아빠가 돈 다 내주고 데려다 준다니까. 야, 대박! 와, 진짜 가희 아버님 최고다! 우리 아빠도 저랬으면 좋겠다. 피자? 불고기 피자야? 와, 학원 가기 전에 먹어야지. 야, 진짜 가희 너 최고야. 고마워. 가희는 아빠의 재력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친구가 없던 저는 반 친구들이 가희의 편을 들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물론 저를 많이 챙겨주었는데 그럴수록 가희가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왜 앞에서 걸리적거려? 짜증나게? 야, 옆으로 좀 비켜. 너 때문에 길 다 막히는 거 안 보여? 나 완전 복도 끝에서 조심히 걷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부딪힌 거잖아.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 한 거야? 이 거지가? 너 장난해? 괜한 시비에 교무실도 자주 불려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희는 선생님들에게 아양을 떨며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고 가희가 가해자지만 아무도 가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희의 어머니는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엄마들 치맛바람 들어보셨죠? 가희 엄마의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학교에 지금도 많이 대주고 있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힘들더라고. 마침 아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공장 사장님 기사 자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되었어.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더 밤을 안 새워도 좋고.
그래? 잘 됐다. 나도 당신이 위험하게 새벽에 고속도로 달리고 그런 거 싫었어. 그럼 이제 주말에도 집에서 쉴 수 있네? 다행이다. 우리 그동안 고생했잖아. 아빠는 화물차 운전을 하다 새로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 일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사장님의 운전기사 자리였습니다. 기사들끼리 오며 가며 알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분이 그만두시게 되면서 아빠가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 소식에 엄마도 저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일하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교문을 나서고 있었는데 교문 앞에 어떤 검은색 차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희가 매일 그 차를 타고 집에 가고는 했거든요.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차를 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 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아저씨,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새로 와서 모르나 본데 이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한다고요. 앞으로 교문에 딱 붙어서 말고 조금 떨어져서 세워요. 그래, 알겠어. 아저씨가 잘 몰라서 미안해. 아빠는 가희에게 허리를 굽혀가며 대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부끄러웠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우리 아빠라는 것을 가희가 알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괴롭히는데 본인의 집에서 우리 아빠가 일한다는 것을 알면 상상만 해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날은 교문 앞 나무에 제 몸을 숨기고 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영아, 아빠가 일하는 집 따님도 너랑 같은 고등학교 다니더라? 이름은 박가희라고 하던데 혹시 아는 사이야? 아니, 난 진짜 전혀 모르는 사이야. 같은 학교라고 다 아는 사이고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하긴 학교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빠가 집에서 가희를 아냐고 물어봐도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마 학교에서 내 얼굴만 보면 시비를 보는 친구라고 소개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가희가 저를 괴롭혔어요. 괜히 조용히 교과서를 읽는 저를 툭 치고 가거나 지우개를 던져서 제 반응을 보고는 했죠. 원래 이런 행동은 제가 상대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희가 저렇게 저를 괴롭힐 때마다 일부러 반응을 하지 않고는 했어요. 야, 너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가희는 제가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뭐라 하고 대꾸하면 대꾸한다고 뭐라 했죠.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몸이 좋지 않아 도서관에 남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나가는 시간에 아빠가 차를 끌고 가희를 데리러 왔던 거예요. 보자마자 피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를 발견하는 게 더 빨랐어요. 진영아, 집에 가려고 나온 거야? 아빠 집에 가서 보자. 잠시만. 아저씨, 오늘은 아빠 공장으로 가요. 에? 너 뭐야? 저는 아빠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아빠는 거기서 저를 가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원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당황하기는 했어요. 아저씨 딸이야. 저번에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이라던데. 그럼 공장으로 갈까? 아저씨 딸이 진영이에요? 재밌네. 그렇구나. 차마 거기서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와 가희를 뒤로 하고 무작정 뛰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런 제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차라리 대놓고 우리 아빠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한참을 울고 있으니 아빠가 집에 왔어요. 큰딸 미안해. 아빠가 거기서 눈치 없이 아는 척을 했네. 다음부터는 절대 아는 척 하지 않을게. 속상했지? 미안. 아빠가 뭐가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아빠가 잘못한 거 전혀 없잖아. 뭐가 미안해? 내가 오히려 미안해. 너무 속상해서 아빠 앞에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아빠도 속상해 하셨죠. 그날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보냈어요. 다음 날이 되고 학교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와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 당당하게 등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인은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얘들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누군지 알아? 누군데? 아, 새로 뽑았다고 했지? 그게 누구냐면 아니다. 됐다. 가인은 노골적으로 저를 시험했어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저런 식으로 우리 아빠를 본인의 장난에 쓰는 것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무시하지 않고 참지도 않았어요. 가희의 그런 장난이 계속 지속되자 저도 화를 냈어요. 야, 그만해. 그래, 우리 아빠 너희 집에서 일한다. 그게 너한테 뭐 무슨 죽을 짓을 한 거야?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됐니? 참나. 야, 장난해? 너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아빠는 우리 아빠 시다발이잖아.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너희 아빠 실직자 만든다? 야, 그렇게 해 하라고. 누가 무섭대? 너 같은 인성 집안에서 우리 아빠가 일하는 게 더 별로야.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이거 놔놓으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야야, 담임 선생님 불러봐. 얘네 싸워! 그만 봐, 반장! 선생님 불러! 급기야 가희는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도 절대 밀리지 않고 그런 가희를 상대했죠. 여기서 물러나면 완전히 제가 밀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질세라 가희 머리를 잡고 교실 바닥을 굴렀어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끝까지 가희와 저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각자 부모님들이 교무실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목격자도 많았고 명백한 피해자는 저였는데 어째서 우리가 가해자인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 딸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운전기사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사실인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지? 기가 막혀. 내 새끼 어떡해? 엄마, 나 여기 볼 봐봐. 여기에 상처 났어. 너무 아파.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 너무 속상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지? 우리 가인은 잘못한 거 전혀 없지. 자격지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우리가 잘 사는 게 이렇게 얘 얼굴에 상처나게 할 정도인가? 머리 아파. 애들이 아무래도 사춘기라 예민해서 아이고 이게 진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모님. 사장님,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 그깟 일은 다시 구하면 되잖아. 내가 피해자라고. 왜 아빠랑 엄마가 고개를 숙여? 선생님들도 너무하시네요. 뻔히 목격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가희랑 진영이 둘 다 다쳤고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기사님은 나 좀 따로 봐요. 됐습니다. 다들 집에 가요.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 아빠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가희 아빠의 강요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깨닫게 되었어요. 저를 지켜주는 어른은 없으니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도 어느 정도 커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종일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가난해서 문제집을 넉넉하게 살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심지어 가희한테 일방적으로 당해도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하고 두각을 보이자 선생님들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진영아, 이번에 시험 성적 좋더라? 맨날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니 진짜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주신 문제집으로 공부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문제집 남는 거 더 있으니까 교무실로 와서 가져가. 특히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히 선생님들의 시선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어느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가희는 제가 알기로 전 과목 과외를 받았고 또 영어나 수학은 각각 2명의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희보다 성적이 좋으니 학교에서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준수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입시 시절에는 더 가까워졌어요. 진영아, 너 학교 원서 어디 쓸 거야? 우리 대학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 너가 쓰는 대학으로 원서 쓰려고. 에이, 무슨 대학을 나 따랐어. 그래도 말이라도 고마워. 나한테 친구는 너 하나밖에 없잖아. 너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내가 다 기쁘다. 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야. 난 이미 부모님한테도 너랑 결혼한다고 말해놨어. 뭐? 너 진짜 웃기다. 올해 아직 대학도 안 가는데 무슨 결혼이야.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아이들도 공부하기 바빴어요. 물론 가인은 여전히 저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었죠. 대학 원서 시기가 가까워지며 저는 성적이 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대도 높아졌고 부모님도 제 성적을 보고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장 추천 제도였어요.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아 대학에 추천하면 거기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성적이 많이 올라 전교권에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워낙 대학에 입학할 때 유리해서 많은 학생들이 노리던 제도였어요. 우리 반에서 제가 1등이라 저를 추천했는데 이걸 알고 가희 어머님이 학교에 찾아오셨죠. 선생님, 우리 가희가 아니고 왜 진영이 제가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쓰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도 안 했겠죠.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우선 이 제도는 철저하게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예요. 진영이가 우리 반에서도 그렇고 전교권에 드는 순이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가희를 뽑으면 추후에 악영향이 미치게 될 수도 있어서요. 뭐라고요? 아니, 그리고 우리 가희가 그러던데 선생님이 진영이한테 문제집도 주고 그랬다면서요? 문제집도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남는 것을 준 거예요. 가희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안 가져간 거예요. 저 담임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고 아직도 종종 찾아뵙고 있는데요. 만약 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장 추천도 못 받았을 거고 또 저렇게 가희 엄마가 찾아왔을 때도 대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가희의 시기 질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공부에 더 열중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영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진영아, 너 합격했어. 진짜 너무 축하한다. 진영이 그동안 안 좋은 형편에 고생 많았어. 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네? 합격이요? 선생님, 저 합격한 거예요? 세상에, 제가 서울에 있는 잔현재 대학에 합격했다고요? 저는 마침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합격 소식에 준수도 우리 반까지 와서 축하해줬고 선생님들도 저에게 다들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어서 상황을 알렸어요. 어머, 내 새끼 너무 기특하다. 엄마랑 아빠가 해준 것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대학까지 합격하고 엄마는 네가 동생들을 키운 것도 미안한데 내 인생에 너 같은 딸이 있다니 내가 자식복은 확실히 있나 봐. 진영이 너한테는 아빠가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잘 자라줘 고맙다. 에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나랑 우리 동생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나 대학 가면 돈 벌어서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탤게. 가서 공부하고 연애하고 네 인생 살아야지.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너무 자랑스러워. 가문의 영광이다. 가난해서 급식도 못 먹던 제가 노력 끝에 대학에 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축복 속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진영아, 어떡하니? 네 엄마가 쓰러졌어. 이걸 어쩌니? 빨리 병원으로 와. 선영이랑 미영이도 병원에 있다. 수업을 듣다 급하게 달려갔더니 엄마가 응급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암에 걸렸거나 불치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의사는 말했어요.
무릎하고 발목하고 허리하고 성한 곳이 없어요. 체력도 많이 약해지셔서 지금 쓰러지신 것 같아요. 몸보신도 많이 하시고 일을 조금 쉬셔야 해요. 엄마는 우리 집이 망한 뒤로 계속 공장에서 일했으니 당연히 몸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오히려 몸보심을 열심히 하라고 할 정도였죠. 엄마, 이제 공장 그만 나가자. 내가 아르바이트 더 늘릴게. 나는 엄마가 이러다 쓰러져서 죽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 제발 몸 건강하게 챙기고 살자.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학교 앞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제 아예 쉬는 시간이 없었죠. 마침 학교 동기가 자기가 하던 아르바이트를 넘겨준다고 했어요. 군대에 가게 되어 그만두게 됐다면서 넘겼는데 바로 학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마침 전공이 국어 교육이라 학원에서 일하는 게 잘 맞았어요. 선생님, 이번에 학생들 내신 기간에 보충 수업 부탁해요. 전날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부교재도 챙겨주세요.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치셔서 학생들하고 학부모 반응이 참 좋아요. 선생님 졸업하시면 우리 학원에서 일하세요. 월급도 잘 맞춰드릴게요. 원장님이 그렇게 봐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워낙 잘해주시잖아요. 학원에서 학생들과 일하는 것은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동생이 2명이나 있으니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 때는 저도 학생이라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을 보니 힘이 나서 더 보충을 많이 잡기도 했죠. 진영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샌드위치 사왔어. 먹으면서 일하자. 준수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진짜 배고팠는데. 우리 엄마가 너 먹으라고 오렌지 주스도 직접 착즙해서 만들어주셨어. 이거 먹고 간식은 이따 시간 나면 챙겨 먹어. 와,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 매번 받기만 해서 죄송하다. 뭘, 우리 졸업하고 결혼하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괜찮아. 엄마도 네가 잘 먹었다고 하면 좋아하시더라. 준수와 저는 졸업하고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준수의 학교가 우리 학교와 아주 가까인 거리라 더 가까워졌어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고 준수의 집에도 몇 번이나 갔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교류도 많아졌어요. 준수네 부모님은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준수가 군대에 갈 때도 면회에 많이 갔거든요. 시간이 없어도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이 있는 게 아니면 꼭 가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수의 어머님을 마주치면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어머, 진영아, 많이 예뻐졌다. 그래, 학원에서 요즘도 일한다며? 고등학생 때부터 느낀 건데 우리 진영이는 참 열심히 살아서 좋아. 얼마나 부모님이 뿌듯하실까?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혼자 돈도 벌고. 밥을 안 드셔도 배부르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매번 음식 보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얘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우리 준수랑 결혼하면 진영이 너는 집안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미 그때부터 저는 그 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저를 괴롭히는 가히도 없으니 저 시절엔 바빠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기는 했어요. 그래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올려서 원장님은 제가 졸업하자마자 월급을 많이 주며 저를 데려가셨어요. 진영아, 일하느라 힘들지? 이렇게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고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이제 곧 결혼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니야, 나는 엄마가 안 아프면 그걸로 됐어. 결혼도 준수랑 나랑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뭘 안 해줘도 괜찮아. 그리고 시댁에서도 하나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 제가 졸업하고 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준수는 바로 결혼하자고 청혼했어요. 마침 시부모님도 저를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저를 예뻐하셔서 반대도 없었고 준수와 저는 연애하며 큰 싸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원만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이 워낙 잘 사는 집이라 결혼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아. 혹시 인터넷 강의 할 생각은 없어요? 나 아는 분이 요즘 인터넷 강의 선생님 구하더라고. 아, 인강이요? 저야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 잘 됐다. 그럼 인강 한번 찍어봐요. 선생님은 워낙 잘 가르쳐서 바로 인기 많아질 것 같아. 내가 추천해 줄게요. 원장님의 권유로 저는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입소문이 나자 저는 너무나도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명절에도 학생들 특강이 잡혔어요. 인강 촬영 일정도 그렇고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 대신 제가 시간 나면 얼굴 비추러 갈게요. 예, 진영아, 우리는 괜찮다. 네가 일하느라 바쁜 건데 뭐 우리야 상관없으니 네 몸 건강이나 챙기렴. 준소통해서 홍삼을 좀 보낼 테니까 꼭 먹어. 알겠지? 실제로 시간이 흐르며 너무 바빠져서 저는 결혼했는데 시댁에는 잘 갈 수도 없었어요. 친정도 그렇고 제가 너무 얼굴을 못 보여주니까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딸, 몸 챙겨가면서 일해. 그리고 아까 사위가 다녀갔어. 우리 딸 얼굴 못 봐서 슬펐는데 그래도 사위가 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너무 바빠 양가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해서 죄송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대신해서 친정을 자기가 챙겨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종일 교재 연구하고 수업하고 하느라 몸도 많이 망가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한 만큼 돈이 그만큼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예전처럼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에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뭐를 먹을 때도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는 진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내가 바빠서 양가 어른들 생신도 못 챙기는데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그리고 동생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신은 어떻게 고등학생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아? 나만 한결같은가? 당신도 똑같아. 고등학생 때처럼 예쁘고 똑똑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게 너무 인간 대 인간으로 멋있게 느껴져. 아참, 그러고 보니까 동창회 한다고 하더라. 당신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또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가희를 굳이 보고 싶지도 않았죠. 친구가 없으니 동창회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동창회? 아니야. 나는 수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가. 대신 당신이 다녀오고 혹이 말해줘. 가희 기억하지? 가서 보고 와. 당연히 기억하지. 알겠어. 그럼 내가 가서 보고 어떻게 사는지 말해줄게. 실제로 저는 일이 매우 바빴기 때문에 남편만 동창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다녀온 남편은 저에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가희 있잖아. 걔네 집 그렇게 잘 살더니 망했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던데 이미 소문은 다 퍼졌더라. 나도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았어. 아, 그래? 걔네 엄마 그렇게 나 무시하고 그랬는데. 가희 얘기하니까 고등학생 때가 생각난다. 걔가 우리 집 엄청 무시했잖아. 그러게. 그런데 가희 걔도 웃기더라. 나한테 너 안 부르 나한테 묻던데? 그러면서 연말에 꼭 널 데리고 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걔도 많이 유해졌더라. 어쩌면 사과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남편은 가희네 집이 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히려 가희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사과할 수도 있지 않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저도 가희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궁금한 점이 있기도 했고 실제로 혹시라도 사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저는 일에 여전히 몰두했습니다. 일하면서 성과가 매우 좋았던 저는 과거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인터넷 강의가 크게 성공하면서 저는 무려 억 단위의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개인 학원을 차린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축하해요. 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절대 이렇게 크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며 원래 일했던 학원을 그만두고 제 개인 학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훨씬 많이 벌게 되었어요. 인강 매출도 크게 뛰었고 저는 어느새 300억이 넘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잠도 2-3시간만 자며 일했는데 완전히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저는 절대로 사치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 가난하기도 했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예전에 가희를 보며 알았거든요. 가인의 집은 보이는 것에 엄청나게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고등학생이던 가희를 굳이 운전기사를 고용해 등하교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백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도 차가 아반떼였습니다. 옷도 명품을 입지 않았고 최대한 검소하게 다녔어요. 이렇게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동창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진영이잖아?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준수랑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얼굴이랑 행색이 완전 변했네. 너무 보기 좋다. 웬일이니? 진영아, 내가 우리 조카가 공부하는 거 봤더니 너 완전 초대박 유명한 인간 강사가 됐더라? 진짜 유명해서 조카가 오히려 나한테 너 아냐고 물어봤어. 너무 잘 됐다. 저는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 동창들이 제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준수가 아니면 저에게 말을 잘 걸지도 않아서 저는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친구는 바로 가희였죠. 가희는 저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가희는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준수랑 결혼하더니 살림살이 좀 좋아졌어? 너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니? 여전하구나. 준수랑 결혼해서가 아니고 나 내 능력으로 잘 살아. 아, 그래? 뭐 소문은 그렇긴 하던데. 너 그거 거짓말 아니야? 허언증 아니고 진짜야? 아, 아니, 비꼬는 게 아니고. 너 아까 내가 주차장에서 봤는데 차가 아반떼더라? 아직도 거지 아니야? 뭐?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언제 봤어? 그리고 거지라니? 말 조심해. 내가 아직도 고등학생 때 네가 알던 그 사람으로 보여? 내가 없는 사실 지어낸 게 아니잖아. 아반떼를 타는 부자가 어디 있어? 그러고 보니까 너 고등학생 때 거지여서 안 씻고 다니던 거 생각난다. 그때 너 그래서 왕따였잖아. 나 한 번도 안 씻고 다닌 적 없어. 그리고 굉장히 너 무례하다. 그만해. 야, 박가희, 너 이러려고 진영이 보고 싶다고 한 거야? 나는 네가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 남편도 옆에서 불쾌한 내색을 보였어요.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친구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가희는 끝도 모르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아빠까지 들먹이는 소리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이 생각나며 그동안 꾹 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가희를 한 방 먹였습니다.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어찌나 통쾌한지 몰라요. 너희 아빠 우리 집에서 일했던 거 알지? 요즘엔 뭐 하고 계셔? 그때 네가 나 건드려서 너희 아빠 잘렸잖아. 야, 너 말 다 했냐? 우리 아빠 뭐 하냐고? 나 돈 많이 버는 거 알지? 엄마랑 두 분이서 호화롭게 여행하고 다니셔. 너야말로 너희 집 망했다며. 쫄딱 망해서 예전과 같지 않다던데 언제까지 아닌 척할래? 뒤에서 욕먹는 거 알기는 해? 뭐? 아니, 우리 집 망한 거 어떻게 알았어? 이미 유명해. 네가 아닌 척하면 아닌 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빠야말로 내 밑에서 일하라 그래. 아님, 네가 내 운전기사 할래? 너 어차피 능력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살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가희는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심하게 당황해서 손으로 손부채질을 하던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야, 잘했어. 그리고 야, 박가희,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 너희 집 망한 거 유명해. 그렇게 남 무시하면서 살더니 잘 됐다. 나 같으면 쪽팔려서 동창회도 못 나와. 마지막으로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며 가희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가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주변에선 다들 자기끼리 3355 모여 가희를 보며 속닥거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가희는 창피함이 몰려왔는지 가방을 챙겨 바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인은 아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도망친 그대로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동창회에 아직도 나가고 있어요. 동창들도 제가 잘 나가니까 저한테 가희 욕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가희가 너 고등학생 때 괴롭힐 때 우리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걔 성격이 워낙 이상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희였어도 그랬을 거야. 친구들에게 사과도 듣고 오히려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혹시라도 가희가 듣게 된다면 평생 동창회에는 얼굴 비추지 말고 망한 집안 잘 먹여 살리길 바란다. 일자리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 아반떼 운전기사 시켜줄게. 그럼 여러분, 저는 진짜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